안녕하세요. 금일 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체계 개선 방안 연구 웨비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재형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3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 교육제도 개선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회계학회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학계, 회계업계, 기업계에서 참여한 금융위 주관 TF의 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학계에 종사하시는 패널분들을 모시게 되었으며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 여러분과 기업 및 학계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님과 연구에 노력해주신 전교한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분들과 참석해주신 토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시험제도에 대한 변화나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회계 개혁이 이루어지고 제도적 환경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우리 공인회계사들이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전문가적 역량을 키워가야 할 차례입니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제고 등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획기적인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에도 IT 환경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고 있지만 향후 5년이나 10년 이후는 요구되는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와 공인회계사회 그리고 회계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공감하고 공인회계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실무수습 교육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에 타스크포스를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회계학회의 연구 용역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정보기술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IT 역량 강화, 회계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에 따른 전문가 윤리의식 함양, 시험제도 운영 방식 개선, 수습 공인회계사 교육 강화라는 4가지 측면에서 현행 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 체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연구진들이 고민하며 마련된 내용들이 오늘 유익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더욱더 발전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학회 회장 백태영입니다. 오늘 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 구성과 비중, 사전 이수 과목은
공인회계사의 인재상과 담당 업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대학의 회계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발표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신 네 분 교수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와 미래의 공인회계사 업무 환경에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이 실무계와 교육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합격자와 합격자의 고용기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생과 불합격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험 제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회계 지식의 확산에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몇 년 전 진행된 학회 자체 시험 개선 방안 연구 결과의 하나인 1차 시험의 별도 자격증 인정을 통한 공인회계사 시험의 저변 확대 방안을 소개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덕덕여자대학교 이문영입니다. 오늘 발표는 1장과 2장에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던 환경 변화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저희가 도출한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에서 논의되는 개선 방안은 뭔가 이게 다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라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의견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실무수습이 2007년에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15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환경 변화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제도가 혹시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학점 이수 제도부터 시험제도 그리고 실무수습까지 당시에 제기된 IT 역량 강화와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자고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작업반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기업, 그리고 한국회계학회에서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환경 변화는요, 가장 먼저 정보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공인회계사가 갖추어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공인회계사도 IT 역량이 크게 발전해야 돼, 크게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희는 다른 나라에서는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미국이 작년에 코어 플러스 모델이라고 새로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를 내놓았는데요. 그 코어 플러스 모델이라는 것이 코어, 즉 모든 공인회계사가 알아야 될 핵심 역량을 정의를 하고 그것에 더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즉 플러스 하여서 경영 분석, IT 그리고 세무 이 세 가지 특화된 전문 영역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서
추가로 역량을 개발하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경영 분석이나 세무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있었던 공인회계사에 특화된 전문 영역이었지만 이제 IT도 공인회계사에 특화된 전문 영역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미국은 이에 따라서 사전 이수 학점 제도와 시험 제도 등 많은 제도를 곧 변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이 공인회계사 직업윤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를 높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워낙에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큰 이견 없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뽑은 과제는 첫째가 정보기술 함양이고요. 둘째가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함양, 그리고 셋째가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을 더 크게 강화를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도출한 이슈별로 개선 방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양성 체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건데요. 먼저 사전 이수 학점으로 2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 1차 시험에서 회계, 경영, 경제, 상법, 세법을 각각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고 각 과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 60% 이상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요.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에서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각 과목에서 60%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이고요. 또 일부 과목만 합격을 해도 다음 해 시험에 그 과목을 유예해주는 부분 합격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수습은 1년 차에 기본 실무과정 100시간을 이수하고 2년 차에 외부감사 실무과정 100시간을 이수하고 또 각각 과정의 끝에 종합평가시험으로 객관식으로 100문항 문제를 풀어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수습의 대부분은 현재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 공인회계사 양성체계 단계별로 사전 학점 이수부터 실무 수습까지 또 우리가 도출한 주요 과제, 즉 IT 역량 강화와 직업윤리 향상 그리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험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 또 시험 과목이 환경 변화에 맞춰서 변경될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T 역량 강화인데요. IT 역량 강화는 사전 학점 이수에서부터 실무 수습까지 전 단계에서 크게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논의되었습니다. 첫째로 일단 이제 대학에서 현재는 경영학 과목 경영학에서 IT 과목을 수강을 하면 경영학의 일부로 학점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를 해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IT 과목을 이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됐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IT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회계학이나 경영학에 포함된 IT 과목이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1000몇 개 과목도 더 돼서 제가 세다가 이제 그만 셌습니다. 과목은 많이 개설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도 IT 출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과연 IT 역량이 책으로 공부해서 키워지는 것이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론적 IT의 영역 중에서도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시험에 출제를 하고 또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향후 미래의 공인회계사가 될 우리 수험생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IT 출제를 확대하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확대한다면 1차에서는 경영학에서 IT를 출제를 하고요. 2차에서는 회계감사, 그래서 회계감사 혹은 원가회계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어떤가라고 일단 그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역량 강화는 본격적으로 실무 수습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보고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 위주로 또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지금 10시간 정도 IT 교육을 받는데 최소 20시간은 그 연수를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였고 또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서는 자체 교육이 되게 프로그램이 우수한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한국 공인회계사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여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1, 2차에서 만약에 IT가 출제된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확정이 아니라 저희 개선안이니까요. 만약에 IT가 출제된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가 논의가 많았는데 저희 연구진이 이런 외국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는가를 참조하고 특히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이게 국제회계사 연맹에서 만든 국제 회계 기준? 아니지. 국제 교육 기준에서 IT 역량에 대한 부분을 참조하고 또 다른 나라 회계사 시험을 참조하여서 정리한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IT 시스템 방법론 혹은 IT 위험관리 방법론 이런 정도는 경영학에서 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희 TF 논의에서 데이터 어널리틱스, 오딧 어널리틱스 얘기가 많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지금 이 분야에서는 기술 통계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또 어떤 그 데이터의 패턴을 뽑아내는 것, 또 그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렇게 추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또 관찰된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안을 제안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회계감사 부문에 적용을 하면 그게 오딧 어널리틱스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직업윤리 향상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는데요. 이것 역시 우선은 사전학점 이수에서 대학 교육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모 대학에서 실험적으로 회계학 과목에서 회계윤리나 분식회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학기 말에 이익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를 하고 어떤 거를 선택하겠는가를 조사를 하였더니 조금이라도 윤리 교육을 했던 수업에서의 학생들은 보다 그 이익 조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윤리 교육이 필요하고요. 여기서의 관건은 과연 현재 대학에서 윤리 관련 과목이 얼마나 개설되어 있는가가 관건이었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49개 과목이 있고 이게는 좀 보완이 되고 만약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학점 이수로 윤리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하게 한다라면 대학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TF 논의 중에서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혹은 2차 시험에도 윤리 문제를 좀 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윤리는 시험으로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윤리 문제 출제를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항공의 실무 수습으로 돌아오면, 뭔가 이제 현재는요, 어떤 강사님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윤리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업로드를 하면 이제 공인회계사분들이 그거를 그냥 시청을 하는 방식으로 연수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좋은데 윤리 교육의 방법이 이제 향후에는 보다 이렇게 토론형, 참여형, 양방향 소통형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 그 회계법인에서는 어떻게 윤리교육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가서 반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오른쪽이 대형 회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그 화면을 제가 이렇게 따온 건데, 제가 이제 가서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게임 형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례로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재밌다 보니까 자꾸 해보고 싶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뭐 클릭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내가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다르게 전개되면서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호주의 RMIT 스쿨에서는 아바타 윤리 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동안 이제 우리 지금 실무 연수에서는 일방적인 동영상 비디오 시청만이 있었는데 외부에는 이렇게 재미나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프로보노라고 공익활동으로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 단계에서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윤리시험을 좀 격상하여서 시험을 보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종합평가시험에서 윤리 과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종합평가시험의 일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예 마치 지금 변호사의 법조윤리나 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윤리시험만 별도로 보는 것처럼 뭐 1년에 몇 차례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은 다 같이 합격하는 걸로 하고, 이것을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오는 조건으로 하는 어떤 이렇게 윤리시험 크게 격상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시험제도 합리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지금 현재 2차 시험이 절대평가제와 부분 합격제인데, 또 공교롭게도 그 최근에 공인회계사로 선발된, 그러니까 뭐 근래에 선발된 분들의 역량이 예전보다 좀 다르다. 이런 것이 혹시 절대평가제나 부분 합격제의 영향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하였는데 현재의 제도가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서 절대평가제 폐지 않고 그대로 가고요. 부분 합격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이렇게 공인회계사 시험에 난이도 조절에서 문제가 많이 불거졌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은행을 도입을 하자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렇게 저희 진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결론은 문제은행을 구축하기에 소요되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면 실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난이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은행은 출제할 때 이거를 개선하려는 것이고, 일단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점수를 표준 점수제를 도입하여서 난이도를 조정해서 또, 점수를 변환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고. 그 표준 점수제라는 것이 오른쪽에 보시면 뭐 저렇게 점수를 변환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진짜로 정말 열심히 저 방법을 들여다봤는데 결론은 저거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이론적으로나 또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겠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으로 난이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안은 여기 보이시나요? 출제 범위 사전 안내제라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의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사전적으로 블루프린트 혹은 실러버스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예시인데요. 각 과목별로 크게 영역을 나눠서 각 영역에서 몇 %가 출제되는지 비중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영역의 세부 주제를 나누고, 그 세부 주제에서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을 열거를 구체적으로 하고, 또 그 이해해야 되는 내용의 난이도나 뭐 이해 수준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험 범위, 출제 범위 사전을 안내를 한다라면 일단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좋고요. 또 난이도를 관리하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출제 범위 사전 안내제를 한다면은 또다시 큰 프로젝트로서 블루프린트를 정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과목 얘기인데요. 시험 과목이 적정한 건지를 저희 많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희 1차 시험 과목이요. 2007년에 사전학점 이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과목이 사전학점 이수제가 도입되고 나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과목도 조정을 하고, 또 각 과목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출제 범위가 적정한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험 과목을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일단 우리가 평가할 내용은 향후 미래의 공인회계사가 갖추어야 될 역량을 평가하는 것. 즉 뭐 예를 들면 미래의 IT가 더 중요해지니 IT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자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기본 방향이 화면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점점 학령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부담은 가급적 부담을 늘리는 일은 지양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90년대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이라는 것만으로도 젊은 층에서 뭐 다 도전해 보려고 했겠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공인회계사 시험에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인회계사 저변 확대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더 인재 유입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면, 이렇게 적어도 이제 1차 시험은 어떤 기초 지식을 묻는 수준에서 부담을 조금 경감해주고, 전문 지식을 엄격하게 물어야 되는 것은 2차 시험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는데,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현재 외부 감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과목에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도 외부 감사 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그거보다 더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화면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개업 공인회계사 2만 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7,500명이 회계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회계법인 중에서도 사업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3분의 1만 회계감사이고 3분의 2 이상이 세무나 경영자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 과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그 국제교육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물어야 하는, 갖추어야 되는 역량이 왼쪽에 이렇게 쭉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역량이 우리나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하고 어떻게 매칭되는지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분석에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시사점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H에 보면 IT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 현재 시험 제도에서는 IT 부문을 중점적으로 비중 있게 평가하고 있는 과목이 현재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I하고 K가 경영학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화면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H와 I의 경영학을 보면은 여기가 인사 조직과 경영 전략을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역량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 경영학의 모든 과목을 알아야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영학에서 마케팅이나 생산관리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 과목에서 좀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는요, 그 요구하는 숙련도가 다른 모든 과목은 전부 중급인데요. 경제학만 유일하게 초급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지금 과목명이 경제학이 아니고 경제원론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에서 물어야 하는 그 난이도 수준이 다른 과목보다는 좀 쉬워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1차 시험 과목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슈가 무엇이고 개선 방안으로 생각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학은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출제 범위가 적정한지를 검토한 거였는데요. 먼저 회계학은요, 많은 그 수험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데, 이제 개선 방안으로 그러면은 시험 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저희 담당 그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너무나 쿨하게 시험 시간 늘리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과장님이 너무나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회계학에는 비영리 회계가 지금은 정부 회계만 출제가 되고 있고 비영리 회계는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정부 회계나 비영리 회계의 중요성이 정말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비영리 회계도 출제 범위에 포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법 개론에서는요, 지금 출제하고 있는 범위보다 지금 공인회계사가 세무 전문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또 실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법은 출제 범위에 좀 더 포함을 해서 이런 거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출제 범위에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법은요, 우선 상법의 시험 과목명이 진짜 상법하고 똑같아서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니, 이제
이제 과목명을 이제 기업법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얘기가 있었고요. 그동안 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상법의 시험 과목의 출제 범위에 어음법 및 수표법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기업에서 어음이나 수표가 많이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은 좀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범위에서 좀 빼고 대신에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개선 방안에는 자본시장법까지는 좀 그렇고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하는 안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학은요. 일단 이제 경영학의 출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이게 1차에서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사전 이수 학점에서 경영학 과목을 이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IT 역량을 강화한다라면 경영학에서 출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경영학에 대해서 저희가 도출한 개선 방안은요. 첫 번째로는 이 경영학 배점을 이 배점 얘기 드리기 전에 경영학 출제 범위에서 그 아까 국제교육기준에는 언급이 없는 생산관리나 마케팅은 제외를 하고 대신에 IT를 출제 부문에 더 넣고 나면은 배점을 현재 100점인데 한 80점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면 경영학은 1차 시험 과목에서 아예 빼고 대신에 사전 이수 학점에서 그 요구하는 학점 수준을 현재 뭐 9학점보다 대폭 올려서 15학점 정도 요구를 하고 1차 시험은 아예 안 보는 걸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경영학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관리 내용은 별도의 과목으로 출제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원론 과목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교육기준에서 초급 수준만 요구하고 있고 이거 역시 출제 범위 광범위하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점을 경영학과 비슷하게 현재 100점인데 80점 정도로 낮추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 이것도 역시 더 나아간다라면 아예 1차 시험에서 경제원론을 없애고 대신에 사전 이수 학점에서 현재 9학점, 6학점인가요? 뭘 이렇게 몇 학점 요구하는데 그거를 더 9학점 정도로 높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 과목입니다. 2차 시험 과목도 역시 출제 범위가 적정한가를 위주로 검토를 하였는데요. 먼저 재무회계에서는 그 공인회계사 합격한 분들이 신입 공인회계사 분들 중에 고급 회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니 수험생들이 이 재무학 회계를 공부할 때 중급 회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고급 회계는 좀 등한시하고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고급 회계를 좀 공부를 안 하고 합격을 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고급 회계는 점점 중요해지고 그 안에 연결 회계와 뭐 파생상품 회계 뭐 정말 중요해진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고급 회계를 재무회계에서 분리해서 고급 회계만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안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정부 회계와 비영리 회계가 재무회계에서는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그 중요도를 생각을 하여 출제 범위에 정부 회계와 비영리 회계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원가 회계는요. 원가 회계가 많이 전산화되어서 실무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따라서 출제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미리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가회계가 실무 활용도가 떨어져서 배점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은요,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진이 제기한 이슈는 아니었고요. 또 저희는 그 안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의하지도 않는 안을 이 발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저희 TF에서 되게 비중 있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논의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TF에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오신 그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원가회계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고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재무회계도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엔터 한번 누르면 결산 자료가 주르륵 뽑아져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산 자료가 어떻게 붕괴가 된 것인지, 서로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원가회계도 엔터 한 번 치면 그 복잡한 내용이 계산이 돼서 원가값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값이 도대체 어떤 원가 시스템, 원가 계산 시스템에서 계산이 된 것인지, 원가 배분 논리는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못한다면 그 값을 해석을 할 수도 없고요. 혹은 원가를 이용해서 이익 조정을 하려는 일이 있을 때 감사인이 그걸 잡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이 원가회계 과목에는 이 원가회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회계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회계는요, 회계학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의사결정 방법론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앞에 1안, 2안, 3안이 있을 때 이걸 어떤 안을 선택할지 의사결정하는 사고의 틀을 알려주고 그걸 결정할 때 어떤 내용을 고려해봐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생각한 개선 방안은 과목 명칭을 지금 원가회계보다 관리회계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원가 관리회계로 하는 것이 어떻는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사실 지난 여름에 그 2차 시험에서 원가회계가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수험생들이 반응을 하여서 원가회계의 난이도를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와 동시에 원가회계 과목의 배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 거라면 그거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 출제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일이지 난이도 조정과 어떤 배점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어떤 개선 방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은 혹시나 그런 논의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말씀이 길었는데요. 다음으로 회계감사에서는요, IT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출제 범위에 이거를 포함을 시키고요. 또 세법에서는 지금 세법이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의 어떤 사고력 향상과 어떤 세무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약수령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차 시험에서도 그 국세징수법 등 3가지 법을 출제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그냥 안입니다. 안.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인데요. 재무관리도
그 연도별로 난이도가 좀 크게 편차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과거에 한 10년간 그 1차, 2차 시험 과목의 표준 편차를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해마다 난이도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난이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무관리도 역시 시험 문제 출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선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요, 지금까지는 어떤 개별 개선 방안들 하나 두 가지씩, 아니 개선 방안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공인회계사 양성체계 각 단계별로 필요한 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전 학점 이수인데요. 현재는 슬라이드 왼쪽에 회색을 보시면 2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가운데에 그 하늘색 1안을 보시면 정보기술, 즉 IT와 제가 이제 같은 기업윤리라고 했는데 윤리에 관련된 과목을 별도로 이수를 각각 3학점씩 하고, 대신에 현재 경영학은 9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6학점으로 낮춰주면 총 27학점을 이수를 하되 IT와 기업윤리는 무조건 이수를 하는 방안으로 1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오른쪽에 그 초록색 2안은요, 약간 이제 급진적인 안인데요. 그 사전 이수 학점에 경영학을 한 15학점 정도로 대폭 올리고 경제학을 9학점 정도로 올리고, 대신에 1차에서 이 경영학, 경제학 두 과목은 시험 과목에서 빼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 조정인데요. 이게 주로 출제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늘색 1안을 보시면 일단 회계학에서 시험 시간이 90분으로 늘어나고, 경영학에서 생산관리 마케팅 제외하고 IT를 추가하면서 배점은 80점 정도, 그리고 경제원론도 배점을 80점, 그다음에 상법은 기업법으로 과목명을 변경하고 어음법, 수표법은 제외하고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하는 걸로 생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세법개론 그대로 해서 이런 1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오른쪽에 초록색 2안은 추가로 회계학에서도 비영리 회계를 추가하고 세법개론에서도 국제징수법 등 3개 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가장 오른쪽에 3안은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급진적인 안인데요. 이게 이제 그 1차에서 경영학, 경제학 시험을 안 보고 대신에 경영학을 안 보지만 재무관리를 기존의 경영학과 동일한 배점 100점으로 해서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왼쪽에 하늘색 1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급 회계를 중급 회계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학 1에서 중급 회계만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회계학 2라는 과목에서 고급 회계를 50점,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를 50점, 이렇게 합해서 100점으로 평가하는 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 과목에서는 IT 출제를 확대하고 세법에서는 약수령을 한 10% 정도 도입하는 것으로, 또 재무관리 그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한 1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두 번째 과목인 회계학 2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연구진은 원가 관리 회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 관리 회계 배점이 기존의 100에서 갑자기 50으로 뚝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TF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TF에서 논의를 하면서 항상 중심에 갖고 있었던 기조는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제도를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선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경영학, 경제학의 배점이 100에서 80으로 조심스럽게 조정이 되었고요. 또 뒷부분에 그다음에 IT가 출제된다면 한 20% 정도, 또 세법의 약수령이 출제된다면 10% 정도, 이렇게 우리는 그 시험 제도를 변경을 할 때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기조로 1년을 그렇게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가 관리 회계는 100점에서 50점으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니 이게 우리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기조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현재 1안에 대한 어떤 변형안으로 그 두 번째 회계학 2의 배점을 150점으로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이 안은 아마도 원가관리 회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 배점을 그대로 100점으로 가져가는 것을 고려한 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안의 문제점은 이 고급 회계가 재무 회계에서는 분리됐지만 또다시 원가관리 회계라는 다른 과목과 합쳐짐으로써 그 수험생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다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고급 회계는 등한시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고급 회계가 별도의 과목으로 그러니까 중급 회계에서는 분리됐지만 다른 과목과 또다시 합쳐져서 별도로 단독으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는 아까 이제 1안이든 1안의 변형이든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이제 그 옆에 오른쪽 2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2안은 기존의 재무회계 150점 과목을 재무회계 1로 해서 중급회계를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재무회계 2에서 고급회계와 또 저희 이제 정부회계, 비영리회계를 포함하여 100점으로 평가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였고요. 원가회계는 배점은 그대로 100으로 가져가되 명칭을 원가관리회계로 하고 또 이제 회계감사와 세법의 이런 내용은 이제 그대로 가져오되 세법에 추가로 그 아까 국세징수법이 더 이제 추가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안의 문제는 과목이 하나 늘어나서 수험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만약에 수험생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을 살려야 된다면 이 6개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를 1차 시험 과목으로 보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 6개 과목이 모두 다 중요한데 도대체 어떤 과목을 1차로 보내는가 생각을 하였는데 상대적인 기준으로 회계학과 약간 상대적인 기준으로 거리가 있는 재무관리를 중요하긴 하지만 1차로 보내서 평가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안은 아까 1차에서 말씀드린 그 약간 제가 급진적이라고 표현했던 여기 가장 1차의 3안, 즉 경제 안 하고 재무관리만 독단으로 평가하는 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시험 과목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지혜를 더 많이 모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 뭔가 어떤 안을 지금 성급하게 딱 결정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더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실무 수습 단계의 개선 방안입니다. 결국에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IT와 윤리가 중심이 되며 또 참고로 그 윤리시험을 변호사의 법조윤리시험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 방안이 다 시행이 된다라면 국제교육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강화되기도 하고 또 기존에 부실했던 부분이 보충이 되는 점도 있고요. 여전히 그 어떤 전문직 수행 능력에 관한 요구 사항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향후의 미래 과제로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되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에 좌장을 맡은 숭실대학교의 전계환 교수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토론자를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의 안성윤 교수님이십니다. 예, 두 번째로 서강대학교의 황국재 교수님이십니다. 예,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의 유병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로 삼정회계법인의 서지희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상장회사 협의회 강경진 상무부원님이십니다. 네, 각 토론자께서는 약 한 10분 이내로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톨릭대학교의 안성윤 교수님부터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교수 안성윤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회계학회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위원회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기조는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회계학의 비전에 대한 한국회계학회의 기조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이제 항공회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2019년 10월에 회계저널에 정보기술 IT 역량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회계저널에 적극적으로 게재를 한 이유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학계와 함께 공유를 하고 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회계저널에 게재했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빅4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 문항 3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는 만약에 IT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시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은 IT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피감사 기업의 증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감사 기업의 사회적 변화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회계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사 실패 방지 및 감사 품질 향상, 감사 결론 의견에 IT 분야 감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 증대, IT 전문가 및 전산감사 전문가 활용 증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IT 활용 능력에 대해 시험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부분입니다. 반면 피감사 기업의 IT 담당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증가나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 감사 환경의 변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공인회계사 양성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 수가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실무자의 시각에서 볼 때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에 집중하여 답을 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이 외국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회계사 양성에 대한 부분이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자도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굉장히 큰 국제적 트렌드를 맞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빅4 회계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약에 IT 내용을 출제한다면 출제 범위로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가운데에 지금 현재 시험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데이터 분석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데이터 분석은 차세대,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맞이했던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실무자분들은 살아남으려고 하면 알아서 배우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피상적으로만 좀 보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를 표합니다. 사실 IT 분야는 지금도 회계감사 영역에서 전산감사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논의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IT는 그동안 얘기해왔던 IT와는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하는 방법인데요. 앞에 발표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큰 틀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질문은 아주 단순하게 2차에 회계감사로 출제한다. 1차에 경영학으로 출제한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전 이수 제도를 통해 학점을 이수한다. 라는 정도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대안을 마련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좌절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10년 전부터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논문은 많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좌절스러운 마음에 그냥 간략하게 만약 지금 그대로 산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질문했을 때 그래도 감사에 출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받아보고 좀 다소 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IT와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 가운데에서 사전학점 이수에서 IT 관련과 관련된 이제 학점을 최소 3학점 이상 이수를 하자. 그리고 현행 경영에 포함된 IT 과목을 분리해서 별도로 지정하자라는 정도로 합의가 되어도 개인적으로는 연구해본 경험상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조사해본 바로는 IT와 관련된 교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학점 이수제를 도입하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회계사를 위한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합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회계학 영역에서는 그 어떤 것도 IT와 관련되어서 사전학점을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재로서 거의 80% 가까이는 경영학과 MIS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회계사 시험에 부합하는가라는 점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1차 시험에서 경영학의 데이터 애널리틱을 이제 출제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경영학이 제가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문제점이 경영학에 대한 비중 그리고 재무관리에 대한 비중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계감사 부분에서 출제를 하는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출제의 비중과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수준을 담아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감사에서 출제 비중을 높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듯하지만 그 수험생들의 부담은 좀 다소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출제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실무 수습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논의해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을 증대시키고 실습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빅4와 넌 빅4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넌 빅4이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체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에서 이제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앞에 발표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한두 문제 출제되면 그냥 포기해도 회계사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열심히 논의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AICPA에 지금 빅데이터 출제가 공지가 되었는데요. 뭐 겨우 한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포기해도 회계사 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이슈가 되는가? 근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점은 이제 대응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작을 보기 때문에 그게 미약해 보이지만 이 논의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이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점차 강화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스킬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 특히 회계사 시험은 고도의 지식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스킬로 보아요. 그렇게 보는 문제인가? 라는 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니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성윤 교수님께서는 주로 IT 분야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강대학교의 황국재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황국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학교에서 원가 회계, 관리 회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세히 그 세세한 말씀은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80년대 초인데 회계법인 들어가니까 그 샤프 연필 한 잔 주고 다음에 이제 색연필 몇 개 주고 다음에 계산기 주고 무조건 일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이 시험제도 변경 또는 그 취지를 보면은 그 당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즉 시험을 통과하면은 무조건 실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테스트해 보겠다. 뭐 이런 것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그 교육이 이제 실무를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실무가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실무가 교육을 리드하는 것처럼 대학 교육을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뭐 다 기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이 대학교 회계학 교육이라는 게 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일단 회계학 공부를 하면 저희 학교는 뭐 회계학과는 없지만 이 경영학과에 들어오면은 회계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제도를 많이 보게 되죠. 그 시험 제도에서 이제 시험 이 과목이나 또는 이 비중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과연 이 경영학 교육이 또 대학교에서 회계학 교육이 공인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만을 가르쳐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이제 옆에 교수님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험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것들은 진짜 실무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 대학교 회계학 교육이 좀 부실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과연 대학교 회계학 교육이 회계사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요새는 회계사가 되더라도 회계사가 회계법인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과연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제가 관리회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관리회계가 안 쓰이는 이유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업 내부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업도 공개를 안 하고 또 회계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이 컨설팅 뭐 케이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기업에 이제 많이 쓸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도 보면은 관리회계 전담 부서가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관리회계를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가 회계 정도밖에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통해서 합격생들이 뭐 이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어렵게 내니까 학생들이 2, 3년 공부해 갖고 회계사 되느니 차라리 다른 거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인회계사 시험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세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지원자가 그렇게 예년처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계사 숫자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돼서 뽑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퀄리티는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계사 그 제도 시험을 통해서 전문가를 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 회계법인가 또는 회계사회와 또는 정부에서 이런 데 적극적인 어떤 그 실무 수습, 실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기반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아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윤리의식, 뭐 그런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식은 당연히 돼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이제 전문 분야를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실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해야지 시험을 통해서 진짜 거의 8, 9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뭐 연구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굉장히 자료도 많이 보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고 학원들 이런 데 굉장히 이제 많이 번성을 하겠죠. 그 대학 교육이 점점 이제 부실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그 기본 지식을 우리가 제공하는 대학 교육에 대한 그래서 시험 제도 또는 뭐 과목, 뭐 비중 이런 걸 적용할 때 그 회계사가 하는 업무에 기초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맞춰서 그런 것들을 대학 교육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아주 오래 전이지만 저희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회 그 총회를 하는데 그 두산그룹 회장님이 오셔갖고 하는 말씀이 대학 교육은 실무 교육이 아니다. 전문가를 양성해 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어떤 틀을 제공하면 되지. 바로 학교에서 나와서 바로 실무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회계는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회계는 배우면은 바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회계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대학교 회계학 교육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제도적인 어떤 제안을 드리면은 이 공인회계사회나 또 금융감독원 금융이나 또는 회계법인에서 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 아까 보니까 300시간으로 이제 교육이 뭐 끝나고 물론 5년에 한 번씩 한다고는 돼 있는데 그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코아 CPA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자격증이 있다고 할 때 대학교에서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학원밖에 갈 수가 없죠. CPA도 이게 사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재 교수님께서는 시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토론을 해주신 두 분은 이제 회계학 교수님이시고요.
세 번째로 토론해 주실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MIS를 가르치고 계신 유병준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유병준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경영정보 MIS 전공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90년대 중반에 대학교 때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회계법인에 잠시 근무하다가 또 육군 공인회계사 장교로 이제 복무한 다음에 유학을 가서는 제가 경영정보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주로 현재는 기업의 매출, 소비자 행태 등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IT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이제 정말로 잘 하고 있구나. 공인회계사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좋게 봤습니다. 사실 환경이 지금 데이터가 전부 이제 전산화돼 있죠. 과거에 제가 뭐 감사할 때 뭐 이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서류 놓고 종이로 된 서류 다 프린트해 놓고 물론 그때도 전산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 프린트해 놓고 감사하고 샘플도 이 채권이나 이런 거 샘플도 전부 다 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때였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더 발달해서 사실 모든 데이터가 지금 전산화되어 있고 이것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IT에 대한 이해는 뭐 너무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부족한 IT의 어떤 능력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부분들이 약간 비전산화되어서 처리되는 비효율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에 있어서는 이제는 AI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이상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패턴을 이제 적발해서 감사하는 이런 기법들이 아주 훌륭하게 발전을 해 있고 저희가 했던 샘플 테스트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전수조사가 가능한 더 이상 샘플이 아니라 전수조사가 가능한 감사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때에 IT에 대해서 제가 교육 내용과 우리 시험을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너무나 부족하게 회계사 시험 그리고 실무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체계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에서는 사실상 내용에서는 일부 아주 이제 지엽적이고 단순한 감사 프로세스의 기술적 설명에서 이 소위 말하는 IT를 어떻게 한다 정도지 사실상 IT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실무에서도 코딩이라든지 통계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소개가 조각조각 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교육을 받는 우리 공인회계사 희망자들 그리고 공인회계사들이 IT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IT 전공하는 교수로서 생각이 됐습니다. 실무 교육도 제가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는데 뭐 20년은 된 것 같은 아주 오래된 그냥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IT를 전공했지만 과연 이것을 보면서 실무에서 왜 중요할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것이 오히려 이런 교육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IT의 중요성을 이렇게 뭐 내용도 별거 없고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진짜로 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이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몸소 실감하는 것이 아무리 전문 IT 쪽에서 일을 하더라도 회계사가 이것을 알고 실감해야만 진정한 IT의 소위 말하는 IT에 의한 감사 이 기법 그리고 이 퀄리티의 증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에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회계학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은 공부를 나중에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회계의 감사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데이터 구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으로 한 통계, AI 기법이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실은 이 I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회계사와 관련된 I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커버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리고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회계가 왜 잘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전 금융계 전 기관들이 이미 빅데이터 부서가 들어온 지가 2, 3년이 넘었습니다. 데이터 구축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회계사가 말씀대로 못했던
관리회계 영역에서의 많은 정보와 분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회계가 원가 관리에 대해서 회계사가 원가 관리에 대한 그 능력이 훨씬 더 배양되고 특히 전산화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능력이 배양되어야만 진정한 관리회계 구현도 회계사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경영학에 대한 교육이 보다 좀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교육뿐만 아니라 기본 이수 과목으로서 교육뿐만 아니라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 자문 컨설팅 영역의 회계사의 영역이 더더욱이 강조가 돼야 될 것이고 저희 회계사의 영역이 단순 감사만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자문에 있어서 더더욱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문에 있어서 훨씬 더 이 타 컨설팅, 경영 컨설팅 분야 비교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앞으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이 경영에 대한 이해가 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과거 제조, 금융 서비스 중심의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의 고객들이 점점 뭐 시가 기준으로도 이미 기존 제조업 기업들을 대부분 넘어서는 IT 기업, 인터넷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의 범위가 비중이 넘어가고 있는데 인터넷 기업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데이터 사업이 늘어날 텐데 데이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영의 이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공인회계사로서 영역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영역을 타 분야와 경쟁을 통해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이 시험에서부터 이 난리지가 줄어든다면 확장에 있어서 불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공인회계사들에게 이러한 교육들이 정말로 잘 되고 그것의 중요성을 실감해서 더 나아가서 그런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게 시험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준 교수님께서는 이 IT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IT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로 사전 학점 이수를 포함해서 1차 시험, 2차 시험, 또 연수 과정까지 잘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그 IT만 아시는 게 아니라 회계와 IT를 다 같이 알고 계시는 유병진 교수님 같은 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회계 업계의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서 삼정회계법인의 서지희 전문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삼정 KPMG 서지입니다.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교육을 지금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진짜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안 해봤던 한 번씩의 어떤 이런 이제 체험들 하고 있는데 뭐 팬데믹이라든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클라이밋 체인지, ESG 이런 것들이 최근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본시장에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쌓는 그런 이제 전문적 직업적 전문가인 이제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웨비나 주제가 굉장히 또 시적절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이렇게 맡다 보니까 우리가 인재 육성, 뭐 역량, 컴피턴시 얘기를 할 때 보통 HRD에서 KSA 그 모델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인 날리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의 가치, 태도, 윤리 이런 것들의 애티튜드 이렇게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문영 교수님 발표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제 국제 교육기준위원회 IES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들도 보면 기술적인 역량, 날리지, 그다음 전문적인 수행 능력인 스킬, 또 전문가의 윤리, 태도 하는 애티튜드 이런 세 가지 꼭지별로 굉장히 디테일한 그 영역들을 나열하고 있고 이번에 연구 보고서가 그런 국제 교육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부의 어떤 역량 내용들을 포함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강화돼야 될 영역,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게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니까 IT 영역,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 영역, 애티튜드인 거죠. 그런 초점의 방향성을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좀 세부 사항에 대한 몇 가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IT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공인회계사가 IT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사실은 IT 역량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런 기술들을 모두 따라잡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는 많이 스페셜리스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의 확대가 앞으로도 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역량은 필요하지만 공인회계사에게 필요한 IT 역량을 무엇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의 IT에 대한 환경 이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가지고 좀 감사에 포커스 둔 IT 역량에 좀 초점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하고 일을 할 때 이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스페셜리스트가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오디트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나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IT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자료에 보면 이제 여러분 아마 페이지는 못 보실 텐데 15페이지에 보면 이제 회계사에게 요구되는 IT 역량이 이제 4가지를 꼭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이 저는 이제 회사의 환경에 대한, 회사의 IT 환경에 대한 이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또 IT 관련 위험 관리 및 통제, 이 부분은 이제 회계 감사 시에 필요한 IT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기본 역량으로서 저희가 갖춰야 되지만 조금 더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4번 역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의 4번 역량은 저희가 뭐 감사를 하면서 내부 통제를 들어갔을 때 특정 프로세스, 예컨대 판매 프로세스, 뭐 구매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IT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이 있는지 또 IT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 영역의 IT의 제너럴 컨트롤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포커스를 돼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다 시험에서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보고서에는 충분히 담지 못했지만 우리가 2년 동안에 사실 기본 실무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100시간, 100시간 이렇게 하고 또 종합 평가를 보는데 이제 거기까지 같이 열거를 해서 이걸 언제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논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환경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대학 교육에서 사전 이수학점 뭐 MIS든 AIS든 이런 것들을 3학점 또 필요에 따라서 6학점 정도 이수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2차 시험에서 회계감사 과목의 IT 관련 출제를 확대하는 것 이거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영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트 뭐 애널리틱스보다는 조금 IT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시 IT에 대해서 어떻게 IT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지 이런 역량 쪽에 조금 더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이제 툴에 대한 것들은 사실 실무 교육에서 충분히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해서도 IT 관련 출제를 좀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물론 원가 관리 프로세스의 IT 환경이 거기 하에서 구축되는 거는 맞는데 원가 계산 프로세스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서도 뭐 IT를 집어넣는 게 필요할까라는 건 이제 조금 회의적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연수에서 IT 교육이 지금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명히 강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직업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이제 보고서에도 굉장히 강화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뭐 빅4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법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감사 툴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기법의 감사 방법론들을 도입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내외 그 다양한 감사 실패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 전문가적 의구심이 부족하다라든가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를 또 소홀히 한 점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상당 부분 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윤리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암기 과목처럼 뭐 날리지 베이스로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계사라고 하는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또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키울 수 있고 또 전문적인 어떤 직업적 윤리의식을 좀 내재화하는 일련의 어떤 굉장히 잘 패키징화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많이 벤치마킹 할 때도 미국 사례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계 기준이 미국 기준, 또 IFRS 중심의 유럽 기준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제 시험 제도, 2차 시험 제도, 부분 합격제 이런 건 이제 AICPA 제도를 많이 원용했지만 사실은 판단 중심의 IFRS, 판단 중심의 감사 기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영국을 베이스로 한 이제 유럽 기준 사실은 이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교육 측면에서 사실은 영국의 그
회계사 기준의 어떤 사례들, 판단 중심의 교육을 하는 사례들을 좀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직업윤리 부분에서 영국에서 실무 수습 기간 동안에 어떤 교육을 하는가 좀 알아봤더니 여긴 굉장히 체계적인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tructured Training in Ethics Package. 그래서 STE 프로그램인데 요거 이제 사실은 웹 베이스드 트레이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칫 윤리는 집합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육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쌍방향으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웹 베이스드 트레이닝인데 케이스 스터디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그런 이제 쌍방향 교육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단계가 6개월 단위로 시행이 됩니다. 한 번에 1, 2, 3단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에서 1단계를 보면 윤리적인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영국 회계사 협회가 정한 코드 오브 에틱 그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세 번째 단계가 그런 이론적인 거를 실질적인 케이스 시나리오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런 이해들을 확실히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실무 연수에서는 이제 직업윤리에 대해서 별도 시험을 보지 않고요. 통합적 윤리 교육이라고 해서 윤리 문제가 발생 가능한 모든 과목에 사실은 이제 그런 윤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가 사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어떤 상황에서 윤리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 윤리 내용이 들어간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안 사항으로 들어와서 쭉 이렇게 말씀을 많은 내용들을 하셨는데 그 실무 수습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연수가 이루어지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여기 충분히 좀 다뤄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의 사례들 좀 가지고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의견을 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1차 과목에 뭘 넣고 2차에 뭘 넣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량 면에서 우리가 실무 수습을 같이 염두에 두고 실무 수습 1단계 기본 실무, 외감 실무, 종합평가 시험을 좀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 때 그게 어떤 부분에서 조금 강조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실무 수습 기간 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합격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회계연수원의 역할이 굉장히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닝 플랫폼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방향 웹 베이스드 트레이닝이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지 전무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문가적 지식의 부족보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또 윤리와 관련돼서는 직업윤리의식의 내재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고요. 또 영국 사례와 또 회계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실무 수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 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 체계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상장회사 협의회 강경진 상무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공인회계사 수요자 입장인 기업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회계감사를 나오신 회계사께서 이런 능력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연구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감사인께서 경영학, 경제학 공부하실 시간에 다른 저희 감사할 수 있는 좀 더 스킬적인 내용을 좀 더 시간을 투하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학, 경제학을 60점을 넘어서 오시던 사전 이수 학점을 통해서 기본 소양 교육을 받으셨던 특별히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경제학은 가능하면 1차 시험 과목에서는 빼고 사전 이수 학점을 통해서 기본 소양을 득하셔서 오시는 게 좀 더 테크니컬한 학문을 좀 더 공부하시는데 시간을 투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토론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리 교육이 이제 암기식 혹은 이렇게 시험식으로 윤리 의식이 고취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사전 학점 이수를 통해서 대학에서 충분한 토론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윤리 의식이 고취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대학별로 아직 윤리 강좌가 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서 보조를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감사님께서 재무관리는 좀 2차 시험 문제까지도 좀 많이 공부하셔서 오신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기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손상기준서라든가 유형자산 공정가치 측정 사업결합 이런 기준서 보시면 이게 재무관리 교과서인지 회계기준서인지 헷갈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기업들이 발행하는 상품, 구조화하는 상품들의 특징이 점점 막 복합 금융상품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 결정 모형이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왔다가는 현업 담당자랑 인터뷰하시는데도 아마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관리적인, 특히 금융공학적인 측면에서의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회계사님들이 회계 현업을 떠나시더라도 가장 많이 가는 시장이 M&A 시장, 딜 시장 이런 쪽으로 커리어 패스가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재무관리는 회계사가 가져야 될 재무회계와 함께 갖춰야 될 되게 중요한 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2차 시험에 존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다만 경영학을 제가 1차에서 빼자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재무관리가 또 단독으로 1차에 또 배점을 받게 되면 너무 또 이게 비중이 커버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 재무관리를 IT 분야가 1차 시험에 들어온다면 재무관리도 거기에 이렇게 엮어서 좀 점수를 좀 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IT 관련 시험 내용은 뭐 여러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험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아까 저희 경영학을 빼자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학 시험 출제위원이라면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이런 건 안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사랑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경영학자 관점에서 보면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출제를 하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IT 분야를 출제를 하되 이 출제될 IT 분야의 문제가 이 회계사가 알아야 될 업무 영역 혹은 회계 감사 영역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계 전문가가 반드시 그 출제 영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게 회계 감사 혹은 회계사의 역량과 관계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회사에 오실 감사님께서 상법뿐만 아니라 기업법 관련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깊이는 조금 낮을 수 있어도 다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자본시장법은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식 수준에서 자본시장법도 좀 중요한 부분, 우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해서라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기업에 있다 보면 회계사분들이랑 제일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저희는 상장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협소한 주제긴 합니다만 상장 규정이라던가 감독원 그 사업보고서 공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사의 업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모든 회계사분들이 다 상장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합격하고 기업에 와서 기업을 상대로 실무 수습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도 안 봐도 되는 건지 정말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그렇게 해서 와서 하면 되는 건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험 과목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의견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먼저 회계법인에 취업해서 어드민으로 활동을 한 몇 년 해서 그렇게 자격이 생겨야지 회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합격하시고 수습을 오시는 것보다 어드민으로서 수습을 오신 다음 합격해서 실무도 더 알고 오시는 회계사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회계사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게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저 필드에 나와서 내양을 하시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입장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경진 상무님께서는 기업에 있는 입장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연구에 같이 참여한 연구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 강 사무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본시장법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회계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한적으로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요, 아마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초안에 있던 걸 뺐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검토해서 감사로 바뀌면서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회계 감사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뭐 오늘에는 발표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가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지금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 중에서 언제 적용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TF에서 논의할 때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여유를 두고서 적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우리 이문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연구 프로젝트와 TF의 출발은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와 윤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시험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발표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처음에 사전 학점 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차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년간의 수습기간, 기본 연수 제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사실 저희는 거기까지만 논의를 했지만,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정식으로 회계사로 등록한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 취합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잘 마무리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 한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해서 우리나라 이 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 체계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신 많은 분들, 또 의견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체계 개선 방안 연구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